지난 3월 사거리 100km 이상 밖 표적을 명중할 수 있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에 성공한 KF-21 보람의 시제기. 지난달에는 마하 3 속도로 적기를 격추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도 무리 없이 진행했습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무장분리 시험 당시 쓰인 두 가지 미사일을 KF-21에 탑재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동체와 날개 등의 무기를 장착하는 이른바 하드포인트는 모두 10곳. 장기적으로 출격 임무에 따라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공대지 폭탄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산 KF-21 보람의 네 번째 시제기입니다. 이 동체 아래에는 지난 3월 분리 시험에 성공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 시제기가 첫 비행에 나서고 6번째 시제기도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 시험 비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모든 비행 영역에서 무장 안정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며 작전 반경 극대화를 위한 공중급유 시험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고 A사 레이더에 대한 성능 검증 비행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인 이제 유도 발사가 있는데 유도 발사는 25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올해 안으로 양산 계획을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향후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에 더해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피제트는 사업공동 개발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가상의 적을 향해 K2 흑표 전차가 잇따라 불을 뿜습니다. 120mm 활강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에 명중하자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기관총으로 남은 적까지 모조리 격파한 뒤 K2 전차와 K-21 장갑차가 적진을 향해 줄지어 돌격합니다.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화력 시험에는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한 외교단 20여 명이 참가해 우리 무기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행사는 화력 시범에 이어 K방산 장비 관람, 전차와 장갑차 탑승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40mm 주포를 탑재하여 병력 수송뿐만 아니라 자체 전투 능력까지 겸비한 수륙 양용 장갑차입니다. 외교단은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Very impressive. We saw here demonstration of the capacity of the Korean Army on these armored vehicles. I mean, we're really impressed with the artillery. Of course, the Korea is one of the major producers with high efficiency weapons, so we are looking at Korea as a potential supplier to the Czech Republic. 지난해 K방산의 해외 수주액은 173억 달러, 최근 5년간 약 74% 증가하며 세계에서 9번째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우리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기타 화기들은 세계로 수출되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방산뿐 아니라 원전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제외 공간을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5%보다 낮은 데다 지난해 7월 이후 10달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름폭으로 보면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0번 연속 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란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보다 2배 이상 높아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물가가 잡히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1억 6천만 원 이상 소득 상위층의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나고 임금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4월 카드 사용액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은 새로 나온 물가지표를 두고 각자 유리한 방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여전히 높은 물가의 원흉으로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며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8 million Americans would lose their jobs, including 400,000 New Yorkers alone. Our economy would fall into recession, and our international reputation would be damaged in the extreme.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정복 차림의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이 수저우에 있는 미국 자문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방송 카메라까지 대동한 공개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의 산업기밀을 캐내 외국에 팔아넘겼다는 혐의입니다. 相关专家对咨询公司开出的丰厚报酬所吸引，甚至使国家秘密和情报走上了违法犯罪的道路。 지난 3, 4월 베이징과 상하이에 있는 미국 자문회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2014년 방첩법이 발효된 이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일본인은 모두 17명. 지난해 2월엔 중국 언론인이 일본 외교관과 식사 중에 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중국은 지난달 26일 간첩 활동의 범위를 대폭 넓힌 방첩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自2023年7月1日起施行. 간첩 색출 경쟁에 먼저 불을 댕긴 건 미국 쪽입니다.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산업기술 탈취를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을 제한했고 간첩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뉴욕 시내 중국 비밀경찰 2명과 댓글부대 요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국산 SNS, 틱톡의 정보 유출 논란은 미 의회 청문회로도 이어졌습니다. I have seen no evidenc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access to that data. 2018년 화웨이 창업주의 딸 구급 논란의 앙금이 남아있는 중국과 캐나다는 최근 간첩 혐의로 외교관을 맞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국가 권력의 냉전식 안보 논리에 기업의 경제 활동은 물론 개인이 일상에서 누릴 자유의 공간마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해 의회 불신임으로 쫓겨난 뒤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온 임란 칸 전 총리가 지난 9일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카라치 등 주요 도시에서 경찰차를 불태우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कुछ हो रहा है उसके साथ गलत हो रहा है बस यही है कि उसको रहा किया जाए और इस तरह से जो कर रहे हैं ना ये लोग शेलिंग वगैरह हम तो पूरा अमन एहतजाज कर रहे हैं कुछ भी नहीं कर रहे हैं उसके बावजूद भी ये लोग इस तरह से कर रहे हैं लेडी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칸 전 총리의 측근과 지지자 등 1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주요 도시에 집회 금지령을 내리며 시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हाथ में लेने वाले शरपसंदों को आनी हाथों से निपटा जाएगा और आईन और कानून के मुताबिक उनको करार की सजा मिलेगी. 하지만 칸 전 총리 측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전국 혼란은 안 그래도 무너져가던 파키스탄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대외 부채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어지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6.4%로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민생고도 심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까지 예정된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의 전국 혼란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하늘을 사선으로 가로지는 로켓이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폭격을 받은 가자지구 곳곳에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방패와 화살이라는 작전명으로 진행한 공습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 수백 발로 대응하며 본격적인 교전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게를 닫고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الوضع صعب يعني الأمانة الواحد شايف خوف ترقب مش عارفين وين الأمور موجهة يعني الوضع بشكل عام يعني مش شايف الكل مش عارف وين جاي.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교전이 본격적인 충돌 상태에 들어가면서 가자 지구에서만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 감옥에서 86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던 가자 지구 무장단체 고위 인사가 지난 2일 사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재판도 없이 체포하고 가두는 것에 반발하는 뜻으로 단식 투쟁을 했는데 결국 숨지자 이 무장단체가 로켓을 쏘며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확전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שאנחנו מוכנים גם לאפשרות של התרחבות המערכה וגם למהלומות קשות מאוד כבר עכשיו וגם בהמשך.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 교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해지기 전이라 여전히 환한 오후 6시 15분쯤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롤렉스 등 고급 시계 전문 판매점에 실제 상황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10여 분간 펼쳐졌습니다. 흰색 가면에 검은색 상하이를 착용한 3명이 공구로 진열장을 마구 부수면서 시계 등을 가방에 담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도인 줄 모르는 행인들은 무심코 지나치거나 문을 닫아주기도 합니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이들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복면 강도단은 행인들이 가게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와중에도 30대 남성 점원 등 5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손목시계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의 상품 100여 점을 훔쳐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강도단이 이용한 렌터카를 추적해서 사건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아카사카의 주택에 있던 남성 4명을 체포했습니다. 警察官の人がもういっぱいだったし、すごい走り回ってました。 과감하면서도 어설픈 범행을 한 이들은 모두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16살에서 19살 사이 10대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은 당시 목격자 일부는 가게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면서 강도 용의자 4명이 거주지와 연령대가 비슷한데 서로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일본 각지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특히 최근 석 달간 시부야 등 도쿄 번화가에 귀금속 가게를 상대로 한 강도가 11건이나 발생해 범행 지시 인물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서울 은평구 노본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곳의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12세대가 법인 한 곳의 소유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대업자 이모 씨. 은평구에 빌라 100채 정도를 갖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역시 이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은 저희는 나가겠다. 세입자가 다시 들어와야 돈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일단 경매가 잡히니까 당연히 경매가 잡혀있으니까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바로 옆 동네 역촌동에 있는 오피스텔. 이 씨는 여기서도 전체 28세대를 법인과 아들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법인명으로 거의 오피스텔은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오셔서 다 진행을 하셨고.
은평구에서 이 씨가 거래한 매물 중에 법인과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세보니 모두 70채에 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빌라까지 합치면 이 씨가 소유한 매물은 170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씨가 세금을 줄이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임대사업은 물론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또한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보유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주택을 두 아들 명의로 분산시켰습니다. 이 씨는 현재 약 3억 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대출금까지 연체한 상태로 이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불안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저는 계속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이 씨가 법인과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전세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 일당을 추가로 검찰에 넘깁니다. 지난 3월 1차로 기소된 남 씨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송치됩니다. 이들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겐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은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등은 남 씨와 함께 범행 과정에 긴밀히 가담했다고 판단해 범죄 집단으로 봤습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범으로 꼽히는 남 씨의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단체 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남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범 17명도 주범에 준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종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인해서 주범으로 그 지위가 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범의 형량과 같은 그 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어서 앞서 지난달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왕 사례를 계기로 경기도 구리와 화성 동탄 등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인도 한쪽에 쪽지와 함께 꽃과 간식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굣길,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3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차량 소통량이 많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요 앞에도 지금 문화센터 건설하는 공사장이 또 있고 요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 있거든요.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아이를 쳤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기사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버스기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기 안양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3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14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우회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촬영하던 A씨. 본 적 없는 남성들이 다가오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A씨를 둘러싼 남성들은 근처를 자주 오가는 운전자로 추정됩니다. 불법 유턴 사실이 신고로 적발돼 범칙금을 물자 신고자를 차단해 위협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이렇게 진짜 다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신고자를 혼쭐냈으니까 더욱 자유롭게 교통위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씨가 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올해에만 30여 건,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해당 장소를 가보니 잠깐 사이에도 불법 유턴 차량 여러 대가 목격됐습니다. 차량들의 불법 유턴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 영상을 보면 근처 업체 화물차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신고자를 위협한 남성들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 3월 중학생 A군 아버지는 아들의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22cm, 폭 11cm에 달하는 검은색 잉어 문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작은 문신도 아니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 애를 다 고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1살 많은 동네형 B군이 지난해 10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게 A군의 설명입니다. 2년 전부터 B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몸에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말투 이상하면 말투 왜 그러냐고 때리고 그냥 뭐만 하면 숨겨치다가 맞기 싫으니까 그냥 다 당했던 것 같아요. B군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또 있습니다. A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진 겁니다. C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지금 생업도 중단된 상태고 제가 막 문 앞에 CCTV도 달고 지금 저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데 문신을 지우려면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동안 매달 병원을 찾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군이 강제로 문신을 새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로도 B군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YTN 취재진에게 새기는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A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군이 C군을 때린 적도 없었다며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강한 햇살에 치솟는 기온, 마치 봄이 아닌 초여름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낮 기온이 25도를 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고온과 강한 햇볕은 도심에서 오존을 만들어냅니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안의 산소가 고온에서 강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입니다. 올해는 오존의 위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상 첫 3월 오존주의보에 이어 지금까지 발령된 주의보는 20차례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4월 하순부터 5월 사이 오존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강한 햇살에 고온이 자주 나타나면서 3월 하순부터 오존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선 것입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 심하게는 폐기종까지도 관련성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호흡기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약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존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오존 특보가 내려지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농도가 높아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길을 걸을 때는 차도에서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희고 긴 목에 빨간 얼굴, 잿빛 몸통.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 한 쌍입니다. 애틋한 부부애를 자랑하듯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철원 평야에서 겨울을 보내고 시베리아로 떠나야 하지만 여전히 남녘에 남았습니다. 이유는 암컷으로 보이는 두루미의 부상. 지난달 중순 처음 발견됐는데 자세히 보면 날개 깃털이 빠져 있습니다. 전선에 걸려 상처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두운 데서 이동을 할 때 되면 거기에 잘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뼈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또 목도 부러져서 또 이제 추락하면서 또 2차 또 사고도 나고. 시베리아로 떠나지 못한 제두루미 부부가 머무는 곳입니다. 이 걱정은 모내기가 시작되면서 이 제두루미 부부가 더는 안전하게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내기가 한창이라 잠자리와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전한 서식지가 부족하고 농약에 중독될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루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순간 두루미 부부가 커다란 날개를 펴고 잠시 날아오릅니다. 날개짓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날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곧 며칠 정도 지나면은 이제 회복이 될 거고,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두루미는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앞서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는 암컷을 찾아 시베리아에서 철원까지 1000km 넘는 거리를 날아와 수년째 곁을 지킨 두루미, 철원이와 사랑이의 애틋한 부부애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역시 아픈 아내를 두고 수컷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남아있는 두루미 부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안전한 서식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6m가) 넘는 국보 석등을 가설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크레인으로 석등 맨 꼭대기에 있는 장식 보주를 떼어냅니다. 통일신라 때부터 무려 1300여 년 동안 화엄사 각황전 앞을 비추던 석등을 부분 해체해 보존 처리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여러 차례 보수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구멍이 나거나 갈라지는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등, 상대석등 부재 8개는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져 세척과 보강,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2년간의 작업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던 석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앞으로의 1000년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시관에는 화엄 경전을 새겨놓은 돌조각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각황전 자리에 있던 장육전 내부 사방 벽에 설치됐던 부처 말씀을 새긴 석판 조각입니다. 오랜 세월과 정유재란을 거치며 14,000개도 넘는 파편이 된 것을 모아 복원에 들어갔습니다. 일일이 분류해가면서 한 점 한 점의 크기를 조사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디지털 사진으로 이렇게 목록화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디지털 상해에서 조합을 이루어가면서 이 원 상태를 이제 재현해 나가는 거죠. 이를 위해 수장고와 연구실을 갖춘 화엄 석경관을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엄 사상을 통해 갈등과 반목,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화엄 석경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우리 모든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마음으로 화엄 석경을 복원하고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관식을 마친 화엄 석경관은 온 국민이 불교 문화재를 누리고 화엄 석경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